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제가 위켄드 에디션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다루는 이슈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지아주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그 애틀란타 주변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 살해 사건, 이제 속보가 있습니다. 전부 미국 시민권자는 아닌 것 같아요. 6명 살해 혐의, 그리고 어제 이제 추가로 또 다른 혐의를 받게 됐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뭐 꼭 그 무기 협상보다도 더 중요한 북한의 어떠한 그 미국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뜻한다 하는 foreign policy의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나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비교, 뭐 그런 등등 자동차 노조의 파업도 아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조의 파업은 미국에서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반세기보다도 더 넘어가는 과거부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나 미래와 딱 밀착된 이슈, 정치인들에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반인들의 물건값 다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Soldiers of Christ. 물론 과거에 오래전에 이제 이런 이름의 그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애틀란타에서 한국에서 7월 달에 입국을 한 여성, 부모와 어머님과 다 그쪽의 영사관이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름이 조세희 씨입니다. 이 본인들을 Soldiers of Christ라는 종교 집단의 멤버다라고 주장을 하는 6명, 15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살이 2명인가 3명인가 있고요. 22살이 있고 여성도 1명 있는데 이 여성은 성인 20대 남성 누군가의 여자친구라고 하고요. 이 6명이 똘똘 뭉쳐서 가정집에서, 그것도 이제 목사의 집이라고 하죠. 3명의 자녀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의 지하실에서 살해를 하고 담요에 둘둘 말아서 자동차에 에릭 현이라는 그 용의자의 범인의 자동차에 싣고 있던 것을 용의자가 어떤 이유로든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한인 그 스파 앞에 자동차를 세웠고 그 안에서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가족이 가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고 해서 신고를 해서 이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우선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세희 씨가 경찰이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가 7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고 너무 많이 상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도 하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가족이 이제 뭐 조지아주를 방문하는 여부 등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여성은 올 여름에 7월 달에 한국에서 집을 떠나서 7월 18일에 조지아주에 입국을 했습니다. 종교 그룹인 것으로 알고 Soldiers of Christ인 것으로 알고 귀넷 카운티, 조지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쪽에 뭐 한인 방송, 신문 등의 보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와서 입국을 했는데 5명의 20대 성인과 1명의 15살이 지하에 가두고 때리고 음식을 안 주고 숨지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7월 18일에 입국을 했는데 8월 12일 오후에 애틀란타 인근 그 한인타운 돌로스의 사우나, 제주라는 사우나라고 하죠. 이 사우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차장에 에릭 현이라는 이 범인이 본인이 이제 제규어 그 실버 색깔 그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집을 보니까요. 사건이 발생한 이 집이 굉장히 로렌스빌, 뭐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주소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부동산 그런 많은 곳에 올라와 있었고 집안 내부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범행 장소가 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곳 이웃들도 잘 몰랐다고 하고, 그 집에서 그 집 자체는요. 베드룸 5개,
2층짜리 집이고 지하가 있었고요. 무슨 쇼핑몰에서 슈가로프 밀스 쇼핑몰에서 뭐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뭐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 것 같네요. 그쪽 지역이라고 하고 이지용 씨가 2021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maybe 이지용 씨가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3명 범인의 아버님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집에 같이 다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에릭 현은 목사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집에 잠시 머물렀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남는데 그 남자는 한국에서 방문을 온 아마 그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한 명이 누군가의 그 20대 남자 4명 가운데 1명의 여자친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인정신문을 했는데 인정신문 과정에서 15살은 소년이니까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 인정신문에서 전부 한국인이라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방문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는데 귀네트 카운티 경찰이 하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그 범죄에 대한 법도 달라서 갱 활동, 크리미널 스트리트 갱, 크리미널 스트리트 갱이라는 혐의, 집단 범죄 추가 혐의를 추가를 했답니다. 여기 뭐 살해 혐의, 강금, 무슨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돼 있었는데 이 혐의는 3명 이상의 조직 등이 가담을 하면 일반적인 갱이 아니어도 여기에 속한답니다. 조지아주가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도 갱처럼 그 리코라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그렇게 기소를 했잖아요. 이 케이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살인, 불법 강금, 증거를 이제 은닉하고 시신도 은닉하고 한 등등의 혐의. 그리고 이 가운데 1명은요.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말하자면 동아리, 갱 안에서 고의로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서 아주 터프하게 보이면서 본인이 좀 강한 위치를 유지했다. 이게 지금 경찰의 발표입니다. 용의자 6명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인정신문에서 4명 그 성인에 대한 인정신문 보석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1명은 에릭 현 그 용의자는 아직도 아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같죠. 26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세 형제가 누구냐면은 26살 그리고 22살 26살 이준호, 22살 이준현, 15살 이준영, 전부 준자 돌림이잖아요. 이 3명이 아마 그 목사의 아들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인정신문을 했는데 장남도 아니고 왜 차남은 변호사를 가족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인들은 전부 지금 관선 변호사가 아마 변호를 맡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의 한인 그 목사님들께 전부 여쭤봐도 Soldiers of Christ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이제 원래부터 이 같은 이름의 무슨 뭐 집단이라든가 종교 집단이라든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것은 아닌 듯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가 많이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사 당국에서는 사교 집단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다. 의도적으로 아주 파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교인 줄 알면서 누가 처음부터 가입을 하겠는가 하니까 잘 유인해서 미끼를 던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메인스트림에서 뭐 Soldiers of Christ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서 깊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굶기기도 하고 아주 그 살아가는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고 때리고 의료 치료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금 행위들이 일어났고 그 같은 행위 가운데서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의 여성이 이제 지금 숨진 겁니다. 이 여성이 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 그룹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 자체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려고 왔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기자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죠. 어떤 연유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족과는 지금 연관이 닿았다고 하고요. 이 뉴스는 미국의 모든 매체만 보도할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루살렘 포스트,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기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그 용의자들이 전부 20대이고 인상 자체도 아주 막 형사 범죄 같은 것을 많이 저질렀을 만한 그런 나이도 되지 않고, 그런 그 거침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고, 또 목사의 자녀들이 6명 가운데 3명이나 있고 같은 집에 살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이 내용은 세계가 보도를 합니다. 저도 뉴스를 오래 했지만 이 같은 스토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말이지만 핫 뉴스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이번 주에 중요했었던 이슈들을 전해드리겠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미팅에 대한 시사만평입니다. 아래 보면은 쭉 마치 우크라이나에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가 접수받아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쓰여질 것과 같은 그런 포탄, arms라고, 무기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푸틴과 킴이 뭔가를 거래하고 있네요. 야, 이 검은색 얼굴 표현은 진짜 잘했네요. 푸틴 왼편, 푸틴 같아 보이고, 오른편, 김정은 같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 주고, 특별한 위성 기술 가져가고, 그런데요, 이 정상회담, 아직도 무슨 무기 공장도 가고 했잖아요.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정책 전문지는 2가지 기사를 내놨는데, 그 기사라기보다 전문가 기고예요. 2가지가 전부 이 정상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물론 지금 무기 거래 같은 것 있어요. 그런데도 그 관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워싱턴에 있는 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앤키트 판다 이런 이제 그런 분이 쓴 것이고, 제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것은 역시 그 포린 팔러시에 기고를 한 2사람입니다. 몬트레이에 있는 이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북한 문제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로버트 L. 칼린, 그리고 역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이분은 너무 유명하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실물을 보기도 했고요. 이 2사람이 쓴 겁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 새 시대라는 것은 미국과 정상 관계를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마지막이 2019년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2번, 그리고 판문점까지 또 트럼프가 1번 가서 3번 만나고 했는데, 그때 기대를 이만큼 높여놓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거 다 포기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차를 타고 왔다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망신스럽기도 했고, 뭔가를 그 당시 한 30시간인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때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여러 장고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정상 관계를 포기한 것이 러시아와의 손잡음이다 하는 게 이 2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너무 절박하다, 전술적이다, 식량도 없고,
무기도 뭐 위성 기술, 뭐 그게 핵 기술이니까 곧 뭐 2번이나 최근에 실패했고, 뭐 그래서 그렇다. 푸틴의 절박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무기가 포탄,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대미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최근 몇 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북한도 밀고 당기고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그걸 포기한 결과가 러시아와의 손잡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1990년부터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까지 북한이 얼마나 끈질기게 미국과 정상화를 추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항상 한국을 패싱한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때까지네요. 그때까지 몇 가지 심각한 조치도 취하고 하면서 미국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완전히 다 포기해라, 한꺼번에 다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인들 미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공격하는 힘으로 살아왔고, 한국전에서 미국의 개입이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작과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루아침에 너희 것부터 다 포기를 해라. 뭐 영변의 핵시설 전부 다 뭐 어떻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제가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 이런 거래는 없다. 윈윈은 되지만 winner takes all 하면서 그건 전쟁이지. 그게 어떻게 외교냐라고 수없이 미국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무조건 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미국에선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미국도 포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아 가면서 조금씩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하루아침에 뭐가 다 될 것처럼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문제가 딱 거기에 봉착되게 되니까 그 시점에 이거 엄청난 걸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국내에서 입지가 어려워지겠네 하면서 이걸 포기하고 손 놓고 돌아간 겁니다. 미국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갈고 또 갈고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지난 5년 동안, 5년쯤 됐죠? 2018년부터 보자면은, 싱가포르 회담부터 보자면은 갈고 갈아서 핵 능력은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죠. 왜냐하면 2019년도 그게 2월이었거든요.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게 깨져버린 거죠. 끝났다기보다.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지금도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방법을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이 미국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그렇게 보낼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 이거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속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하노이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결국은 2022년 3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게 1월 24일입니다. 3월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첫 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 다신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풍계리의 핵실험장 작업도 재개를 했다. 이게 이제 두 분의 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포린 팔러스에 쓴 글이에요. 지그프리드 해커씨와 로버트 칼린, 이 두 분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을 발사하고 세계가 그동안 쭉 그 북한을 본 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뭐 행동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진행 방향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대국이,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강대국이 쭉 둘러싸여 있으니까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보고, 중국만으로는 또 위험하고 하니까 완충 장치로서 우리 러시아도 같이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와의 손잡음을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두 전문가는 평가를 합니다.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 평양 사이에서의 새로운 조정, 모스크바를 조금 더 개입시키는 것. 만약에 북한이요,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와의 이제 군사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슨 뭐 비행장에 무슨 러시아 뭐를 허용한다던가, 북한 영공을 또 역시 러시아의 정찰 비행기에게 개방을 해준다던가, 항구도 러시아 해군에게, 이번에 막 태평양 함대도 보고했잖아요. 무기 제조하는 공장도 견학을 하고, 그리고 비행장조차도 러시아에게, 러시아 전투기에 개방도 하고, 서로 훈련한다는 게 이런 거 한다. 그리고 이게 전부 1980년대 중반에는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1991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전에는 왜 있었냐면 구소련이 북한을 너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받은 것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러시아의 여러 무기에 북한 영공도 개방하고 하는 게 80년대 중반까지 되다가 91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고 지원도 끊기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멀어진 관계이긴 합니다. 이걸 다시 지금 기워보겠다고 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슨 핵미사일 기술 같은 거, 이게 어느 정도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핵기술 자체를 가져가세요 하고 막수를 내주는 일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서 북한도 이렇게 영공도 뭐 러시아 전투기에 개방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랄 필요 없다 하는 게 두 분의 지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포탄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역시 여러 가지 위성 기술 같은 것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시아의 어떤 그 핵 경쟁 같은 거, 이런 위험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질이 오고 감으로써 되지 않는 어떤 믿음, 신뢰 관계를 북한이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연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도 역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푸틴이 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에서 바이든 그 행정부가 말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잖아. 트럼프를 정치적인 박해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봐라.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또 푸틴이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점도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트럼프의 합창이라고 제가 썸네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푸틴과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의 탄핵 문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죠. 이 탄핵 문제는 아들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공직자로 특히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가. 아버지도 그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본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동안 조사를 했고 올해 1월부터 공화당 하원이 다수당이 되면서는 엄청나는 집중적인 조사를 했어도 증거는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로 탄핵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화당 하원이 탄핵을 시작한다고 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조차도 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원에서도 이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만 힘들다. 특히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는 민주당 색깔도 강한데 나는 이러면 어쩌란 말이냐 라는 목소리가 나와도 공화당의 우파 그룹, 특히 프리덤 코커스를 통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같은 일, 탄핵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발표가 있기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공화당이요. 그런 많은 의원들이 우선 하원에서 시작하니까 하원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게 이거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나겠어 하고 위협을 하니까 케빈 맥카티는 이것부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케빈 맥카티 자신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통화 같은 것을 했고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뭐 아들이 2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것을 같은 차 안에서 타고, 어머니는 숨지고 나는 살았고 여동생은 숨지고 나와 형은 살았고, 그 같이 살아서 같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형도 46살 때 뇌종양으로 숨지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 헌터 바이든이 고등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대학 때 마약하고, 그래도 또 뭐 학교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와 예일 법대를 졸업을 하고 은행 다니다가 로비스트 하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부통령 이런 것 했으니까 뭐 아버지와 전혀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는 사람, 아버지를 바라다보고 이 정책을 어떻게 해주나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리저리 이리하여 뭐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재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뭐 1년에 120만 달러라고 하던가요. 그 브리즈마라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그런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탄핵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건 공화당의 전략이 통할까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핵 자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공화당 조차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투표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것으로 바이든 가족은 더러운 가족이야, 범죄 집단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총기 문제. 이 또 헌터 바이든이 2018년도에 나는 왜 살아? 사람들 가족들이 다 형이 살고 내가 죽었어야지 된다는데 하면서 자책하고 총을 구입을 해서 그 총을 장전하지 않은 채 11일 동안 갖고 있다가 당시의 여자친구, 숨진 형의 미망인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다른 여성과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혼하고, 헌터 바이든이 2번째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총을 갖고 11일 동안 장전하지 않고 있던 걸 당시의 여자친구, 형의 미망인이 발견을 해서 어디에다가 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총을 살 때 권총이었습니다. 마약 복용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했다고 지금 3개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총 살 때 그 체크 잘못했다고 수사조차 안 받습니다. 기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라고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수사하고 조사해야지 될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류 기재까지 다 해서 25년 징역형을 하는 판사,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도 바이든은 범죄 가족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산만하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화당은 그렇게 총기 소지 자유를 주장을 하면서 장전도 안 하고 있던 총을 트렁크 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시사만평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 말씀드렸고요. 시사만평. impeach 바이든, 바이든 탄핵이라고 가운데에 케빈 맥카티가 써 있고요. 이건 완전히 그 바이든 주변은 부패의 문화가 가득해 하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케빈 맥카티 주변에 보니까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뭐가 너무 많아요. EJ, 유진, 캐롤, 이런 이제 뭐 여성 그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유죄 받았죠. 기밀 문서, 1월 6일 의사당 사건, 오른편에는 조지아 사건, 조지아 뭐 11,780표 찾아내라. 그런데 항상 어떻게 공화당은 이렇게 엄청난 것은 눈 가리고, 아니 뭐 장전 안 하고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오늘의 미국 쭉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면은요, 배에 공화당들이 전부 코끼리가 칼을 하나씩 들고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바닷속에 빠져서 헤엄칠 수도 없잖아요. 가운데 서 있는 게 케빈 맥카티잖아요. 그리고 그 조금만 더 이 임피치먼트 탄핵 이거 조금만 나가지 않으면은 당장 어떻게 해버리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케빈 맥카티가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왼편에 보니까 선생님 소셜 스타디스, 사회학 시간이네요. 사회 시간이에요. 사회 시간.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적인 정의가 그거잖아요. 유죄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다. 무죄다잖아요. 그런데 유죄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가 아니라 그 본문은 그 전까지는 until까지는 무죄다인데 그 until 뒤에 보니까 proven Republican.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이게 유죄다 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럼프 주변에 쌓여있는 91개 혐의, 여기 뒤에 있네요. 91개의 형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사람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호를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바이든 80살, 이건 대통령 까면 안 돼. 근데 이건 둘 다 좀 애매하네요. 80살, 지금 80살이고 선거 치를 때 조금 있으면 81살이고 선거 치를 때 82살 하고 뭐 물러날 때쯤 되면 86살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런데 91개의 형사 기소된 사람은 돼. 이 얘기잖아요. 네. 기사만평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눈에 띄었었던 것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는 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나 앤드류 솔리반 같은 역시 칼럼니스트, 커멘테이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론화됐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재선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분위기 자체는 그래프 자체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리고는 이제 밋 롬니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76세인데 저 재선에 안 나가겠습니다. 나이도 그렇고요. 젊은 세대 본인들이 살 그런 세상을 본인들이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물려줘야지 됩니다. 리더십을. 그런데 트럼프보다 1살 아래고 바이든보다 3살 아래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보다는 몇 살 아래인가요? 그러면 5살 아래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보다는 90세니까 14살 아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건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미처 시간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재선 나가도 지금 어렵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아주 강력한 사람 때문에 재선을 치러도 어렵게 치러야지 되는데 그렇다고 뭐 질 수도 있다라는 뭐 그것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76살이나 돼서 내가 우아하게 여기서 물러나야지 되겠구나. 지난 25년 동안을 뭐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했고 이렇게 정치에 인볼브를 했는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도 해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졌지만 그런데 만약에 당선돼서 재임을 하더라도 별로 효율적으로 일할 것 같지 않다. 그래도 이번 임기에는 어찌어찌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어떤 성과가 있잖아요. 그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이 같은데 또 헌터 바이든 때문에 다 눌려서 그렇지. 그래서 임기 1기에는 공화민주가 초당적으로 무슨 기간산업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서 미국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미래적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재선이 된다 할지라도 일을 하긴 힘들다. 지금 당 자체도 너무 분열됐고 상원도 예전과 다르다. 미국의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의원의 그 의미가 얼마나 진지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요즘 사람들은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하는 그래서 이제 떠나고 싶다 하는 건데 예전에는요 제가 뉴스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뭐 상원 의사당 뭐 어디서 무슨 뭐 어느 그 지역구가 다 있잖아요. 볼번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하면은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뭐 볼번도 마시면서 하하 웃고 그리고는 다시 또 그 홀에 들어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난 개인적으로 당신을 좋아해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거의 찾기가 힘들답니다.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토마스 제퍼슨이 일대 그 국무장관을 했잖아요. 그때 워싱턴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원은요 하원을 시키는 어떤 그런 그 도구와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원은 지금도 임기가 6년, 하원은 2년이잖아요.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조금 되죠. 임기도 6년이니까 조금 더 이상을 펼칠 수도 있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상원 의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뭔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상원이 식혀주고 이런 건데 밋 럼니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진지하게. 그리고 같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첫 번째 탄핵에서는 유일하게 공화당 의원으로서 투표를 던진 사람이고 그 이후에 두 번째에는 많은 의원들이 또 거기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담을 했고 그런데 본인이 통과시키고 싶은 목록을 가지고 상원 의원이 됐는데 이젠 재선돼도 그게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밋 럼니가 탄핵에서 제일 먼저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위험, 협박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루에 $5,000를 들여서 가족과 본인 경호를 따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그런 정도랍니다. 지금도 everyday $5,000를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협박이 많아서 트럼프를 위협하다니. 그래서 이 밋 롬니 같은 사람은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협박받으면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게 무서워서도 상원이나 하원에서 떠난 공화당 의원들도 여러 명입니다. 알려진 것만으로도. 지금 미국이 이 정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88년 만에 3대 자동차 회사가 같은 날 동시에 파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10%만 14만 몇 명 가운데 15만 명 조금 안 돼요. 노조원. 그런데 당연히 뭐 포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네덜란드가 뭐죠?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크라이슬러를 딱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3대 회사가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꼭 어느 지역에서 파업을 한다 하는 그 공장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죠? 그렇게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노조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간 회사는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1970년대는 한 70% 정도가 노조였거든요. 그러니까 40년대 전쟁 끝나고부터 이 파업을 해서 그 내부에서 돈 많이 받는 고위직과 밑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수입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백인과 흑인의 수입의 격차도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은 너무 이 격차들이 심해지고 하니까 이번에 이 파업을 하는 노조는 그런 것을 뭐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한 축,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사람이 밀리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밀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텔란티스와 포드와 지금 그 제너럴 모터스 공장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는데 물론 파업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내놓는 것은 예전에 우리 재정사태 있고 할 때 우리 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때 다 줄어든 거 다시 안 올려줬고 CEO들만 계속 올려줬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36% 올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리고 이런 게 이제 주장이고 회사에서는 20%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백악관에서 뭐 노동부 장관 대행도 보내고 백악관의 최고위직의 대통령의 자문도 디트로이트로 보냈으니까 뭔가가 협상이 되겠죠. 포드 자동차는요, 어제 저녁에 6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노조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내가 만든 자동차를 내가 살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고 회사에서는 아니 테슬라나 현대 같은 자동차는 노조가 없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르잖아요. 그 비용이. 그런데 우리는 이 전기 자동차에 투자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4년 동안 36%를 올려. 그러면 아니 그런데 고위직은 다 올렸잖아. 1년에
2,800만 달러를 받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자동차로의 그 전환 같은 것이 굉장히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괴로운 거죠. 노조를 지지하는 친노조지만 또 전기 자동차를 지지하니까 전기 자동차를 지지하면 친노조의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은 그 뭐 뱅크라는 데 가서 잡 뱅크라는 데 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잃었으니까 나는 그냥 돈을 줘. 그럼 일은 안 하고 돈은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것을 누군가가 현명하게 아무튼 해결을 해야지 되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길어지면 자동차 값도 앞으로는 결국은 올라가게 될 테고, 이런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전기 자동차와 컴퓨터가 또 막 다 하고 AI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미국 남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슨 현대부터, 그리고 배터리 공장 같은 것도 짓고, 미국의 3대 자동차는 뭐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 스탈란티스는 크라이슬러는 대부분 이제 뭐 중서부 산업시설에 의존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미시건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앞으로도 자동차 업계에서 고전적인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전기 자동차 안 된다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이 지금은 미시건주의 유권자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미래에는 나쁜 거죠. 다른 나라가 다 저렇게, 심지어 미국에서도 테슬라 같은 데서 국가의 보조 많이 받으면서 전기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는데, 현대가 미국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기 자동차를 안 만든다고요? 이게 트럼프의 주장이잖아요. 바이든 주장처럼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노조가 또 싫어하고, 이런 아주 굉장한 지금 딜레마가 미국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거의 15만 명 정도 되는 그 노동조합이 결국은 완전한 파업에 들어가면은 미국 자동차 생산 많이 줄어들겠죠. 뭐 3분의 1 이상? 그러면 국내 총 생산도 뭐 0.3%까지 직접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얘기.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해결될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결되고 나면은 전체적인 GDP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작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아주 원래 노조가 항상 파업할 때 얘기하는 우리에 대한 대우를 잘 해라와,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인공지능에 따른 뭔가 미래를 대비를 해라. 그런데 첫 번째, 우리를 잘 대우해라, 이거는 너무 돈 많이 받는 사람과 우리의 갭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밖의 경제는 괜찮아 보여요. 비교적. 여러 가지 모든 수치가 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이자율을 적어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팍스와 뉴스맥스만 보신다면은 이 같은 경제 뉴스를 들으실 겁니다. 팍스 뉴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보면 딱 그 바이든 경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볼 때는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팍스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인타운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인타운도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민자들 줄어들고, 그러면 노동 인구도 다른 인종이 없으면 안 되고,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한인들만 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 들어가야죠. 컴퓨터 들어가야지 되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 광고도 과거의 광고가 아니라 다 그 컴퓨터를 통한 휴대폰에 대한 광고나 이런 거잖아요. 다른 인종과 겟얼롱을 해야지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까요?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을 포함한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저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새벽에, 뭐 새벽은 아니지만 어떤 분께는 새벽일 수도 있는 시간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피 검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첫 번째로 갔는데, 피 검사를 하러 갔는데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어포인먼트를 다 하고 갔는데도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전 10분 전에 갔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어포인먼트를 안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완전히 점점 한 번 갈 때마다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보험 카드도 다 사진을 본인이 찍게 하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까지도 찍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피검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다 맞춰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다가 제가 이제 가솔린을 넣고 그 가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비트코인 기계가 있던데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주유소에 달린 작은 그런 그 편의점에 비트코인을 파는 그런 머신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맥도날드 한번 먹어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맥도날드 들어가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저는 베이컨, 치즈, 에그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베이컨, 치즈, 에그 샌드위치가 아니라 좀 이름이 약간 다른 넘버 5였어요. 그냥 시켰으니까 먹었죠. 왜 그렇게 달아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그런 것을 적어도 몇 년은 훨씬 더 됐을 거예요. 베이컨, 에그, 치즈 비스켓을. 너무 달아서 그 빵이 말랑말랑한 게 그 무슨 팬케이크처럼 너무 달아서 아, 입맛이 또 많이 또 바뀌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킬 때 맥도날드 커피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맥도날드 커피를 시켰는데 제 입맛이 바뀐 건지 맥도날드 커피가 바뀐 건지 좀 쓰게 느껴졌고 그리고는 이제 뭔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해쉬 브라운도 하나 시켜보자 해서 해쉬 브라운도 시켰어요. 해쉬 브라운 그리고 아주 작은 아침용 그런 그 비스켓 그리고 커피 했더니 12불 12불 패스트푸드에서 12불이고 맛은 굉장히 달았고 모든 것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바뀌었더라. 이런 걸 느낀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고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칩니다. 다시 인사드리죠. 강혜신이었습니다.